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설날이 끝났네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바라보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예요. 제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과 이번 설날에도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나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한없이 소중하기만 해요.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좋아하시나요? 모든 친척들과 한데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명절이요. 소수의 가족들과 어디로든 기억에 남을 여행을 떠나는 명절이요.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하나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인데 함께 여행이라니 참 눈치 없고 청승맞은 것 같아서 수차례 거절했어요. 글쎄 그렇지 않으면 명절 음식이나 하러 집으로 오겠다는 통에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저 모르는 척 뒤로 하고 저들끼리 놀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혼자 있는 아비 챙기느라 괜히 마음 쓰고들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요. 제가 26쯤에 장가를 들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동안에 제가 충분히 아껴주고 챙겨주지 못해서인지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요즘에 와서야 알았는데 그걸 산후 우울증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내에게 미안해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저는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일을 핑계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사랑해서 낳은 아이까지 있으니 아내는 늘 제자리에 있어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여보 많이 힘들지 오늘도 야근이라 미안해. 한마디 말이면 다 되는 줄만 알았던 바보 같은 저는 그런 멍청한 저를 떠나겠다는 아내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상일 당신 혼자 다 하는 거야. 말뿐인 사과는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나는 당신한테도 민수한테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사람들은 나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나 그냥 새 인생 살고 싶어. 사랑했으니 이런 내 모습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라고 믿을게. 여보 내가 미안해. 나는 평생 용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민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낳았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울어대는 저 애를 볼 때마다 힘들어. 당신이 하루만이라도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애랑 있어봐. 애가 누구 자식인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건지 남의 배가 아파서 낳은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미치겠으니까 나 그냥 그만두게 해주라. 다 잊고 살게. 평생 당신한테 연락 안 할게. 나중에라도 민수가 당신 보고 싶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절대로 안 할게. 나 좀 놓아줘.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책임지고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적어도 보고 일도 하고 다 할게. 응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부탁이야. 내가 당신하고 민수 곁에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나 새롭게 연애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 정말 내가 부탁할게. 헤어져 줘. 제가 부족했던 탓이에요. 100번이고 후회하고 있고 아직도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함에 목이 메어요. 아들에게도 늘 미안했어요. 못난 아빠 때문에 엄마 없는 아이로 살게 한 것이. 그렇게 헤어지고 남이 되어버린 아내는 더 이상 어디서 뭘 하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선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있을까? 꼭 행복하기를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 키워온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내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첫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주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난감한 부분은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였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 없는 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순간부터였거든요. 애가 밥상머리 앞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커가면서 온갖 일에 고집을 피운다거나 하는 일들은 주변 분들의 지혜로 때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잘 가르쳐 왔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눈치를 챈 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을 앞두었을 때예요. 아빠, 나 전학 가고 싶어. 전학. 갑자기 무슨 전학? 여태 학교를 잘 다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살 눈치를 보며 꺼낸 말에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전학 보내는 건 또 어떻게 해야지? 워낙 몸가짐이 바르고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공부만 하던 아이라 아이의 말을 듣고도 불길한 생각보다 어떻게 원하는 걸 하게 해주지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아들이 전학을 가고 싶다면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택도 없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달라 할 아들이 아니기에 들어보지 않아도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무심하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우물쭈물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은 반 애들이 자꾸 반 친구들이 왜 말을 하다 말고 발등 위로 투둑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나서야 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애새끼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나보고 엄마 없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몇 명씩 무리지어서 나한테 찾아와서 책상에 우유를 던지고 수업 시간 전에 제 책들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엄마 없어서 불결하다고. 뭐 어떤 자식들이냐? 아빠랑 같이 학교로 가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근데 아빠 난 정말 괜찮아. 엄마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근데 민수야 그놈들이 너 때리더냐? 응 맞았어. 옷 벗어봐라. 아빠. 아들이 대화 중에 자꾸만 소매를 손가락으로 늘어뜨리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직감했어요. 단순히 짓궂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 학교에서 아주 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혹시나 성급하게 울어대던 아빠의 모습이 훗날 아픈 기억이 되어서 가슴에 남을까봐. 맞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술을 꼭 다문 아들의 옷가지를 벗겨내고 상처가 난 곳이 없나 샅샅이 뒤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것 또한 아들에게 폭력의 연장선이 되어서 몸에 입은 상처만큼이나 아픈 상처로 남을까봐. 1초 2초 흐르는 침묵 속의 시간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아니, 제가 이 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당했을 고통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분을 침묵 속에서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이 톡 하고 티셔츠를 벗어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티셔츠로 입을 틀어막고 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끌어안고 울어야만 아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어서. 여기저기 멍들고 찢어진 상처가 행여 제 토닥임으로 아프진 않을까 조심하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제 숨죽인 울음소리에 맞춰 함께 들썩이던 아들의 어깨가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선명해요. 아빠가 그놈들 싹 다 너처럼 아프게 해줄까? 아니 그럼 아빠가 그놈들 벌받게 해줄까? 아니 아빠 나 그냥 전학 갈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민수야 아빠는 우리 민수 이렇게 만든 것들 가만히 두기 싫은데. 우리 민수 아프게 했던 만큼 다 벌받게 하고 싶은데. 누구야 누가 그랬는지만 아빠한테 말해줘. 싫어 아빠 미안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나 그냥 조용히 전학 가면 안 될까? 아빠가 그렇게 해서 걔들이 벌 받는다고 해도 그 후에 내가 전학을 간다 해도 내가 있는 곳까지 쫓아와서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갈래. 걔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학교 다닐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여태 혼자 참아왔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그래서 그 녀석들이 누구에게 혼이라도 나면 다시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이 어린 녀석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누구인지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서 영원히 사람 구실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한 아이 아빠일 뿐이었거든요.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부탁대로 멍청하고 어리석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학을 신청했거든요. 학교에서 마주친 모든 아이들을 혹시나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식들이 아닐까 하고 보게 되더군요. 꽉 막힌 가슴 속에서 까만 불씨가 활활 타올랐어요. 아들의 전학 수속을 하고 저는 당장 집을 알아보았어요. 아들의 학교 생활은 꽤 많이 남아 있으니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싶었어요. 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뿐이었으니까. 갑자기 결정된 이사는 좋은 조건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사를 강행한 이유는 역시나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경매로 나온 집들 중 아들이 전학할 학교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저희 아들은 꽤나 안정을 취하는 듯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은 처음엔 그런 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다가도 이내 마음속에 있던 깊은 이야기들까지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새로이 들려준 아들만의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이 소위 말하는 찐따여서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전학을 왔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마음씨 착한 좋은 녀석이었으니까요.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부디 잘 아물기를 바라며 새 보금자리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에요. 이사를 오고 한 석 달 정도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딩동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모르는 남자아이 하나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아이의 어딘가 어둡고 그늘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나도 아들 또래의 아이였기에. 초인종에 올려다가 문 앞으로 나간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밥을 먹던 아들이 식탁에서 내려와서 제게 달려왔어요. 본능적으로 아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민수야,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가서 밥 먹어. 아빠, 왜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아들은 제 팔을 밀치며 인터폰 너머의 소년을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너는 모르는 친구니.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입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전혀 누군지 모른다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럼 문 밖에 서 있는 저 소녀는 누구일까? 안도의 마음은 쓸데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문 밖의 소년에게까지 튀어나갔어요. 학생, 우리 집에는 어떻게 왔어요? 누구세요도 아닌 친근한 목소리에 우리 집에 왜 왔니라니. 꽃 찾으러 왔단다라고 말할 것 같았던 소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계단을 달려 내려가 버렸고 뒤늦게 문을 열어봤지만 소녀는 사라지고 난 후였어요. 찝찝했던 마음도 잠시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벨티라는 벨 누르고 도망가기 놀이인 줄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어요. 그러나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할 때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빠, 왜 그래? 누군데 문 안 열어줘. 아니, 지난번에 초인종만 누르고 도망갔던 아이인데 또 왔네. 오늘도 벨티놀이 하러 장난치고 가려나 보다. 응, 근데 왜 가만히 서 있지?
내가 알기로 그건 벨 누르고 집주인이 보기 전에 바로 도망가 버리는 놀이일 텐데 저렇게 가만히 서 있어서 얼굴 다 보여주는 게 아닌데. 아빠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놀이의 방법이 틀렸다며 고쳐주고 문 밖에 서 있는 소녀는 아무래도 그 장난을 치러 온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내가 아는 아이인가 스스로에게 짧게 추궁해 본 후 인터폰을 들지 않고 바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딱 하고 한 번에 열린 문틈 사이로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당황한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어요. 학생 또 보네요. 우리 집엔 웬일로 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는 아이인가? 어디가 아파서 집을 착각이라도 하는 아이인가? 온갖 추측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최대한 나를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럼에도 제 질문이 부드럽지 못했던 건지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과 죄송하다는 외마디 사과 인사만 남겨두고 또다시 주계단을 뛰어버렸어요. 학생. 달려 내려간 계단 아래로 쉼없이 불러봤지만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그 소년이 생각났어요. 도대체 뭘까? 솔직히 궁금했어요. 이 동네 애들은 벨티 놀이를 그렇게 하나? 아무튼 아빠처럼 그렇게 궁금해하라고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거야 애들이.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궁금해하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만약 아들 말대로 정말 단순히 장난을 치려고 한 거라면 그 깜찍한 녀석을 집에 잠깐 들여서 손에 간식이라도 쥐어주자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대범한 장난을 치는 아들 또래의 그 아이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띵동 왔어. 잠깐 들어와. 그래서 그 소년이 다시 딩동하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준비한 대사를 날리며 문을 열었어요. 아들도 내심 궁금했는지 제 등 뒤에서 현관문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 인사말에 소년이 또다시 지난번과 그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도망갈까 다급했거든요. 들어와 엄청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가. 정말 그래도 돼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묻는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맺혔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아이 때문에 저희 아들도 놀랐는지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조용히 제 손에 휴지를 쥐어주었어요. 달래달라는 뜻이었겠죠. 학생 일단 여기 눈물 닦고 일단 들어와. 저는 장난에 장난으로 받아치려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아이의 진짜 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아이와 놀아주려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살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왜 바닥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가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꺼내올게. 괜찮아요. 저는 바닥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눈치를 잔뜩 보며 바닥이 편하다고 하는 아이에게 측은함이 폭발하듯 올라왔어요. 그런 표정으로 바닥이 편하다고 하는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어른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달래듯 식탁으로 데려와서 앉히고 아이스크림을 내어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제 아들보다는 훨씬 덩치가 좋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머뭇거리는 그 표정은 영락없는 제 아들 또래더라고요. 전혀 닮지 않은 두 아이를 겹쳐보며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왜 안 물어보세요? 뭘? 왜 자꾸 벨 누르고 도망가는지. 저는 아저씨가 문 열고 되게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혼날 일인 거 알면서 왜 자꾸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럼 이야기해봐. 왜 그랬는지. 정말 장난치는 중이었던 거야. 아이는 오물오물 아이스크림을 베어 먹으면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걱정거리를 아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민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장난치는 게 아니었나 보구나.
그럼 아저씨가 그냥 잠자코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봐. 장난치는 것도 아니었다는데 더 이상 혼내지도 뭐라 하지도 않을게. 약속. 제가 어렸을 때요. 문을 혼자 열고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일부러 초인종을 눌렀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엄마가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엄마 생각이 나서. 아이의 대답은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요즘 엄마 생각이 난다며 말끝을 흐리던 아이가 목이 메어오는지 흠흠하고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울지 않고 덤덤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그 모습이 겨우 12살 남짓의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스럽게만 보여서 안쓰러웠어요. 저는 며칠 전까지 큰아빠 댁에서 살았어요. 큰아빠, 큰엄마가 밥도 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굴러 들어간 돌이라 두 분이 자주 싸우셨어요. 큰 소리로 싸우는 큰엄마, 큰아빠의 말끝에는 항상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저한테까지 나쁜 말을 반복해서 하셨고,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 사촌 누나도 저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땀 냄새 난다고. 말을 하느라 아이의 손에서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 식탁에 흘러내렸어요. 새 것 다시 꺼내줄까 묻기도 전에 아이가 얼른 아이스크림을 입에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흘려서. 괜찮아 닦으면 되지. 더 줄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독백을 하듯 읊어나갔어요. 자신의 아빠가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게 됐고 견디지 못한 엄마마저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자기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자기도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제 두 눈에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나갔다고 큰아빠 큰엄마가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들어보니 대충 빈집인 상태인 걸 알게 됐고 엄마 생각이 날 때면 종종 와서 아무도 없는 빈집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 생각 좀 하다가 집으로 가곤 했어요. 큰아빠 큰엄마 댁에서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었어요. 학교 화장실 청소칸에 몰래 숨어서 자보고 친구네 집에 놀러간 평범한 학생인 척 친구들 집을 돌아가며 하룻밤씩 잤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친구 집이 없어졌을 때 그냥 무작정 지하철을 탔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꿈에 엄마가 나와서 집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처럼. 그래서 왔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왜 없는 거 알면서. 혹시 엄마가 집에 왔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잘했다 잘했어. 아저씨한테 이렇게 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제가 잘못했잖아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사는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고. 용서받으려면 솔직해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는 말을 머뭇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를요. 아마 그 어떤 어른이 그때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만났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고방식과 착한 마음가짐으로 똘똘 뭉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 몇 살이니? 11살이에요. 11살이면 제 아들인 민수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였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그 아이가 그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겨우 11살짜리 그 상처투성이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내몰기엔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나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왠지 부모가 없다는 그 안타까운 사정이 꼭 우리 민수를 보는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딱한 아이에게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의견이 중요했기에 아이에겐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 저 동생 사정이 너무 딱한데 당분간 집에서 지내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싫다고 하면 아빠가 저 아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근데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불쌍해요. 제 아빠가 올 때까지는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아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게. 아들을 방에 두고 나와서 아이에게로 갔어요. 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아이에겐 꽤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였는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방문 틈을 보니 아들이 문틈 사이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토끼 같은 이 두 녀석들을 어떻게 잘 지내게 하나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이 그려졌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녀석이었어요. 너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박태연이에요. 태연이. 그래, 이름이 예쁘구나. 아들 얼른 나와. 여기 동생이랑 인사해야지. 두 녀석이 어색한 듯 인사를 나누고 저는 태연이 아버지가 출소하게 되어서 이 집으로 찾아온다면 그때 아이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언제인지 출소를 하고 그자가 집으로 돌아올지조차도 아무도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 태연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키가 작고 야윈 민수에 비해서 태연이는 초등학생 때보다 더 쑥쑥 자라고 말았어요. 두 녀석이 나란히 걷는 것을 보고 있으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형보다 큰 태연이와 동생보다 작은 민수는 여전히 서로를 어색해했지만 서로에게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대했어요. 그런 둘을 보며 참 신기하게도 닮았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는 태연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걱정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그런 저의 걱정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간 분리수거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나누는 대화를 어쩌다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가 저희 집 이야기더군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스스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래 201호 그 집 여자 도망가고 애 아빠는 교도소에서 그렇게 됐는데 애가 멀쩡히 여길 드나드니 좀 이상해야 말이지. 근데 걔가 걔 맞아. 나도 오며 가며 몇 번 보긴 했는데 긴가민가 해서. 애가 아주 쑥쑥 컸어. 날이 갈수록 죽은 애비를 쏙 빼닮았잖아. 확실하다니까. 그 집 아들 아니. 그럼 그 집에 이사 온 양반은 왜 그 집 살던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야? 모르지. 진짜 이상한 집이라니까. 충격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은 건 그분들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태연이의 아빠가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도박에 미쳐 살았어도 마누라 도망가고 아들까지 집 나갔으니 정신이 멀쩡할 수가 있나. 처음 만난 날 계단 아래로 조망마던 그 모습처럼 또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게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게 어울리지 않는 정의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아이들을 대했어요. 저 또한 태연이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고 애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학교 소풍으로 서울을 가게 되었어요. 롯데월드에 간다며 잔뜩 신이 난 얼굴 뒤에 감춰진 두려움을 아비인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회사를 하루 쉬고 같이 소풍길에 오르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도 여러 번 했어요. 김밥 몇 줄 싸줄까? 4줄. 4줄이나 아이고 우리 아들 키 크려나 보다. 도시락 담아줘. 아빠 응. 그런데 말야 태연이도 소풍 가. 그래 언제 어디로. 태연아 왜 아저씨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신경 쓰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다녀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도시락은 챙겨가야지. 그래서 태연이는 어디로 가니? 태연이 나랑 같은 날 같은 곳으로 가 학교 단체로 가는 거라서. 아이고 그랬어. 재밌겠네. 우리 아들들 얼른 도시락 담아줄게. 많이 먹고 많이 놀다 와라.
응. 두 녀석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서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래도 한 집에 사는 태연이와 함께 소풍길에 오른다는 말에 어린 녀석에게 의지라도 하듯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에 민수가 전학 온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울로 소풍을 갔던 날 걱정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조금은 다른 방향이었지만 말이에요. 여보세요, 네 경찰서요. 일을 하던 도중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급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를 나와서 서울로 달려갔어요. 도착한 경찰서에는 얼굴이 잔뜩 멍들고 피가 나는 남자아이들 몇 명과 마찬가지로 피떡이 된 태연이 그리고 너무나 멀쩡한 얼굴을 한 민수가 있었어요. 피떡이 된 아이들의 교복을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민수를 괴롭히던 그 아이들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한 여자가 제게 따지듯 물었어요. 아니, 애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했어요. 그날 롯데월드로 소풍을 온 학교들이 많았고 그 중에 초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고. 도망가냐고 밀어붙이는 아이들 발길질에 바닥에 넘어졌는데 태연이가 달려와서 녀석들을 다 때려줬다고 하더군요. 분명 폭력은 잘못된 거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야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소리를 내며 서 있는 저를 태연이와 민수는 물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일부러 소리내어서 태연이의 어깨를 탁 하고 쳤어요. 움찔 놀란 태연이가 어깨를 움츠렸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잘했다. 잘했다는 소리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태연이와 민수를 등 뒤로 밀어넣고 꾸벅 고개를 숙여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이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엉뚱한 성격이라 그랬나 봐요. 폭력으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무리 나쁜 짓을 목격했어도 다음번엔 폭력 말고 다른 방법으로 벌을 줄 알고 그렇게 잘 타이르겠어요. 남자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이번 일로 선생님도 아이들도 어디 가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폭력 쓰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애들 싸움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요. 물그락 불그락 사색으로 물드는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몇 번 더 힘차게 고개를 조아려 드리고 애들이 직접 사과하게 하라는 학부모들에게 그건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걸로 성에 안 차시면 저도 업대로 하겠다 으름장을 놓고서야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물론 폭력을 쓴 것은 잘못이었지만 통쾌한 마음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태연이가 기특해서 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똑똑한 아이인데 충분히 이런 상황만으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지할 것이라고 믿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의 꾸지람도 하지 않았어요. 태연아 고맙다. 민수야 태연이한테 고맙다고 했어. 했지. 그래도 또 고맙다고 해. 태연아 너희 형이 악골에 엄청 여린 자식이라 제 몸 하나 못 지킨다. 동생 같은 비주얼이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내가 형한테 싸워서 이기는 법 좀 알려줘라. 아저씨 부탁이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요즘 복싱부 가입해서 거기서 배운 거 형한테 알려줄게요.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까? 나 진짜 알려줄 거야. 고마워. 몰랐던 태연이 비결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알려주는 중등 복싱 덕분이었고 싫다고 잔뜩 풀 죽은 모습만 할 줄 알았던 민수는 복싱을 알려준다는 말에 반짝이는 두 눈을 하고 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두 아이는 조금 더 가족처럼 조금 더 친구처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내놈들답게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내놈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그들 같은 입장이 되어 본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투심일지도 모르겠거든요.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 되자고 제 마음대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태연이와 민수 두 아이에게 늘 공평하려고 애써 왔어요. 밥상 위에서 반찬을 나누는 작은 것부터 용돈을 주고 필요한 상황에 아빠 역할을 해주는 일들까지도요. 그 귀여운 사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의 일이에요. 복싱 선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꽤나 건장한 체육인이 되고 싶어 할 줄 알았던 태연이는 문학에 빠져서 문학인이 되어 있었고 하루 종일 방에 박혀서 책만 읽던 민수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느껴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나 봐요. 아빠, 내일 나랑 같이 등산 갈 거지? 내일. 내일 태연이 서울에 상 받으러 가야 되잖니. 아, 주말마다 나랑 등산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아니, 그래도 민수야 진짜 상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축하해줘야지. 받기 힘든 상 받은 거 너도 알잖아. 아니,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그렇게 태연이 축하하고 싶으면 아빠 혼자 가. 김민수 왜 그러니? 뭐가 어때? 가만 보면 아빠 아들이 내가 아니라 태연이 같아. 내가 굴러 들어온 돌 같고. 너희 자식 말 예쁘게 안 해. 그렇잖아. 아빠 우리 둘한테 엄청 공평하게 대하잖아. 나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나도 태연이 좋아했었지. 근데 이제 점점 헷갈려. 우리 둘은 다른데 왜 아빠는 자꾸 우리 둘이 같기만 해. 형이 서운한 것이 많았는지 잔뜩 쏘아붙이는 민수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두 사람 모두 마음에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수에게는 그게 다시 상처가 되었다는 게 마음이 쓰라렸어요. 한참 쏘아붙이는 민수와 나쁜 말은 나쁘다고 또다시 일러줘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저 사이에 태연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갑작스러운 태연이 등장해 민수는 살짝 멈칫하는 듯 했어요. 저를 향한 모진 말에도 태연이는 두 눈썹을 잔뜩 아래로 내리고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형. 나 서울 가는 거 혼자 갈 생각이었어. 아저씨가 괜히 나한테 미안하셔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아저씨는 나한테 형이랑 등산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형한테 미리 잘 이야기해 둘 걸. 끼어들지 마. 아직 아빠랑 나 이야기 안 끝났어. 형 나 그냥 좀 투정 부려본 거라고. 내가 박태연이 너 상 받는 거 중요한 거 모르겠어. 내가 나가라고 알려준 대회인데 넌 왜 내가 아빠한테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 다 봐버리냐? 내가 형인데 창피하게. 민수는 자기 할 말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떴고 자리에는 저와 태연이만 남겨졌어요. 얼떨떨한 저희 두 사람은 민수가 닫고 들어간 방문만 멍하니 바라봤거든요. 그렇게 30분을 멍하니 있었는데 민수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치킨 드실 분. 치킨을 먹으면서 알게 된 민수의 속마음은 의외로 심플했어요. 물론 다 제가 못난 탓이었어요. 민수는 그냥 아빠한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에게 부리고 싶었던 그 귀여운 투정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못난 아빠라 아들 민수가 했던 말은 또 잊어버리고서 민수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태연이에게 말했어요. 태연아 너도 투정 부리고 싶고 응석 부리고 싶을 때 아까 형 하는 것처럼 아저씨한테 하면 돼. 보고 잘 배워도. 알았지. 말없이 싱긋 웃으며 치킨을 먹는 태연이의 모습이 정말 아들 같은 슬픈 표정을 보는 아빠의 마음처럼 시렸어요. 이상하고도 행복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서 태연이는 작가가 되었고 민수는 체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민수는 어렸을 적 시달렸던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매번 발령받는 학교마다 학교 폭력 근절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가며 꿈을 펼쳤어요. 아빠로서 그렇게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멋있었는지. 그 모습은 제 눈에만 그렇게 멋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국사 선생님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불쑥 선언했어요. 그 선언을 하는 민수의 모습이 예전에 그 수줍고 멍하던 내 아들의 모습이 맞는지 다른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잘 커준 아들에게 참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실 태연이는요. 혹시나 걱정하셨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망갔던 태연이 엄마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불량배들에게 형이 맡고 있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피떡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불주먹을 잘 다스린 태연이는 종이 위에 한 편의 영화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어서 제법 이름을 알렸어요. 가끔 그때 왈가닥 태연이가 그렇게 섬세한 대본을 썼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태연이 그런 필력은 저만 아는, 아니 민수와 저만 아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태연이를 알아봐줘요. 제가 태연이에게 해준 것은 그저 밥 먹이고 씻고 잘 곳을 나눠준 것뿐인데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한 걸 보고 있으면 태연이에게 한 것도 없는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하고 기특한지 몰라요. 태연아, 근데 너 왜 내 본명으로 필명을 하지 않는 건지 물어봐도 되니? 그냥요. 전 제 이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혹시나 저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제 소식을 알게 되는 게 싫어서. 혹시나 아주 혹시나 제 생각을 하는 날이 있다면 아주 불행하게 살지는 않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찝찝한 마음이었으면 해서요. 아, 잘 살고 있구나 하고 그때 버리길 잘했다 생각하게 될까봐. 그럼 넌 끝까지 내 실명을 알리지 않을 생각이야. 아니요, 언젠가 꼭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미리 생각해뒀어요. 그게 언제인데? 아저씨가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그때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지금도 넌 내 아들이야, 태연아. 그럼 저 새 이름 하나 멋지게 지어주시겠어요, 아버지. 태연이는 자신 없는 듯 처음 그 모습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는 다 커버린 그 녀석의 뜨거운 눈물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오랜 시간 속으로 삭혀온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보았어요. 나도 너를 오래전부터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너를 처음 집으로 들이던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르겠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늘이 나로 인해 사라질 수 있기를 늘 바랐어. 아직 너의 속마음까지 내가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먼저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세상 누가 너를 들여다보아도 자세히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내 아들임이 분명할 수 있게 그렇게 널 내 아들로 맞이할게. 못난 아빠라 이렇게나 널 기다리게 하고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 나는 널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는구나. 고맙다. 진짜 제 아들이 되고 싶다는 태연이의 말에 저 또한 오랫동안 외면하고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진지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녀석의 용기가 저희 세 사람을 비로소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참 섬세한 녀석이라는 것을 그날 그렇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어른이 되어준 것에 고마움을 느낄 때쯤 제 나이는 어느덧 세월의 끝자락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었고 그런 제 나이만큼 세월에 무르익어가고 있는 두 아들 녀석도 사랑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좋은 인연들을 만났더군요. 사이좋게 한 놈씩 장가를 보내고 나니 환갑이에요. 젊은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나이 드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아들 둘을 떼어놓고 처음에는 시원섭섭했는데 이제 점점 얼굴 볼 날만 기다려지고 자꾸 보고 싶어요. 하.
이번 명절이 그래서 더 기다려졌고 못난 시합이지만 이토록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고운 며느리들이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그런 1월이에요. 글재주 없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 인사드려요. 모쪼록 풍요로운 명절 되셨길 바라고 지난날 저에게 찾아온 행복이라는 작은 선물이 올해 여러분에게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어요. 행복하고 따뜻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옵소서. 가족들과 꼭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